정막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먼지가 공기 중의 습기를 머금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무게감이다. 경기도 외곽, 퇴락해가는 위험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이 저택의 거실에는 그 무거운 정막이 주인처럼 들어앉아 있었다. 칠순을 넘긴 명순의 손등은 마치 가뭄에 말라비틀어진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 빛바랜 금색 테두리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영원히 10살에 멈춰서서 이제는 초점이 흐릿해진 엄마의 눈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명수는 마른 수건을 들어 유리 액자를 닦았다. 수건이 유리에 닿을 때마다 나는 쓱 하는 마찰음은 고요한 거실 안에서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장폭되어 들렸다. 유리 겉면에 묻은 미세한 지문 하나까지도 그녀에게는 아들의 살결을 만지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피로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의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명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혜란의 눈빛이 이제는 존경이 아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낡은 램프를 보는 불안함이라는 것을.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철커덩. 그 소리는 명순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공포를 건드렸다.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던 그날의 갯벌 소리와 닮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담배 연기가 뒤섞인 밑바닥 인생의 비릿한 채취가 났다. 남자는 거실 중앙에 멈춰 섰다.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는 명순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엄마. 남자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지만 명순의 심장을 관통하기에는 충분했다. 명순의 손에 들려있던 마른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혜란의 비명 섞인 의문이 터져나오기 전 명순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것은 환영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돌아온 나의 죄업인가. 인생이란 결국 내가 버린 것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긴 줄서기와 같다. 내가 갯벌의 검은 구멍 속에 밀어넣었던 그 이름이 30년의 세월을 먹고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 사람들은 혈연이 천륜이라 말하지만 사실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죄책감의 끈이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이 공들여 쌓아온 이 고요한 무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가 빛 아래로 한 발자국 내디뎠다. 그의 왼쪽 눈썹 위에는 선명한 흉터가 있었다. 명순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기억 속의 아들 진우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명순의 가슴 한구석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 것은 오직 산자의 탐욕뿐이다. 진우니? 정말 내 아들 진우야? 명순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 사이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다.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그의 손등에 닿은 명순의 피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그것은 반가움의 전율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그 남자의 젖은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명순의 정신은 속절없이 30년 전의 서해안 말리포 어느 기슭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겁고 눅눅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는 단순히 소금기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수초와 죽은 조개 껍데기가 뒤섞여 펄 속에서 부패해가는, 생명이 꺼져가는 냄새였다.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갯벌의 감촉은 차갑고도 끈적거렸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흙은 쩍쩍 소리를 내며 명순의 발목을 집요하게 붙잡았다. 마치 바다 전체가 그녀를 심연으로 끌어당기려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어린 진우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 작은 손가락들이 명순의 거친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린 때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밀물은 소리 없이, 그러나 거침없이 밀려왔다. 바닷물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다시 허리로 차올랐다. 명순이 정신을 차렸을 때 손바닥에 남아있던 아들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파도만이 그녀의 뺨을 때릴 뿐이었다. 진우야! 라고 외치는 비명은 거센 갯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녀의 입 안으로 들어온 것은 비릿한 바닷물과 모래알 뿐이었다. 그날 이후 명순의 시간은 멈췄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 말하지만 명순에게 시간은 상처 위에 돋아나는 딱지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손은 생선 비늘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눈은 소금기에 절여져 침침해졌다. 아들을 잃은 어미에게 삶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형벌이었으며 그녀가 모은 재산은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일 뿐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잔인한 농담과도 같다. 가장 간절히 원할 때는 침묵하던 하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황혼의 문턱에 서자 비로소 그 아들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떠내려간 얼굴을 온전히 돌려주는 법이 없다. 돌아온 것은 내가 기억하던 맑은 눈망울의 소년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에 찌들어 일그러진 중년의 사내다. 과연 이 사내의 몸 안에는 내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눈먼 모성애를 먹고 자란 탐욕의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일까?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얼음장이 놓인 듯한 정적이 흘렀다. 며느리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찻잔 속의 물결은 그녀의 불안을 숨기지 못하고 요동쳤다. 헤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남자를 훑었다. 남자가 밥을 먹는 방식, 숟가락 바닥이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불쾌한 금속성 소리, 그리고 땀 냄새 섞인 거친 숨소리까지. 헤란에게 이 남자는 돌아온 시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온한 왕국을 무너뜨리러 온 약탈자였다. 진우 씨라고 하셨나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우리가 곧장 믿을 줄 알았나 보죠? 헤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다.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명수는 그의 왼쪽 눈썹 위를 가로지르는 흉터를 보았다. 그래, 분명 진우가 대문 모서리에 찧어 생겼던 그 흉터였다. 하지만 헤란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헤란은 남자가 벗어놓은 낡은 점퍼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문신 자국을 보았다. 그것은 그리움을 간직한 아들의 표식이 아니라 거친 뒷골목을 전전하며 새긴 범죄의 낙인처럼 보였다. 명수는 남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남자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30년 동안 이 손은 무엇을 쥐고 살았을까? 누군가를 해쳤을까? 아니면 비로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땅을 팠을까? 명수는 남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반가움이 섞여 있는 듯 보였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 며느리 혜란이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 남자의 눈 밑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명수는 놓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배신은 가장 약해진 순간을 파고드는 법이다. 노모의 흐릿해진 정신과 며느리의 도끼 어린 경계심 사이에서 남자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명수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이 남자가 진짜 아들이라면 그 고생이 가여워 가슴이 찢어질 터였고, 만약 가짜라면 이 거대한 연극을 준비한 그의 치밀함에 몸서리가 처질 터였다. 인연이란 실타래는 엉키면 가위로 잘라내면 그만이지만 혈연이라는 밧줄은 썩을지언정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밧줄이 지금 내 목을 조여오고 있다. 나를 엄마라 부르는 저 목소리가 천사의 복음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집의 공기가 이제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남자가 집안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저택의 공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질되어 갔다. 처음에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비릿한 욕망의 냄새였다. 남자는 이제 안방 문턱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명순의 곁에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명순의 굽은 등을 정성스레 주물렀고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해진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과거의 파편들을 흘려넣었다. 엄마, 그때 그 말리포 갯벌에서 나를 놓치고 얼마나 울었어? 내가 다 기억해. 그 말들은 명순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흔들어대며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며느리 혜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남자가 들어온 이후 명순의 인감도장이 보관된 자개함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변호사를 부르라는 명순의 잠꼬대 같은 지시가 잦아졌다. 혜란은 밤마다 거실을 서성였다. 낡은 원목 마룻바닥이 발걸음에 눌려 끼익 비명을 지를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비틀리는 것 같았다. 혜란은 남자의 방에서 나온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찢어진 사채업자의 명함과 정체 모를 약봉지들이었다. 남자의 본색은 재산 상속 절차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비루한 유랑자의 표정을 짓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고기를 씹는 그의 턱 근육은 탐욕스럽게 움직였고 명순을 바라보는 눈빛은 공경이 아닌 곧 수확할 잘 익은 사과나무를 보는 농부의 그것과 같았다. 어머니, 이제 여한 없으시잖아요. 이 집이랑 땅 내가 잘 관리해서 우리 가문 다시 일으킬게.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으나 그 끝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서려 있었다. 혜란이 반대할 때마다 남자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위협했고 집안은 서서히 가짜 아들이 지배하는 감옥으로 변해갔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큰 배신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싶었던 환상으로부터 온다. 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얼룩이 아들의 얼굴인지 아니면 나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곰팡이인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 서로의 심장을 난도질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가 아들의 탈을 쓰고 내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내가 평생 생선 비늘을 긁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재회의 결말인가. 명순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흐릿해진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낙수장대를 타고 내려와 마당의 흙을 사정없이 파헤치고 있었다. 남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명순의 머리맡에 앉았다. 증여 서류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고발처럼 요란했다. 남자는 명순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었다. 차가운 만년필의 촉감이 명순의 마디 굵은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제 다 편해지실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손은 명순의 손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헤라는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치매 노인의 망상이 아니라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노련한 장사꾼의 미소였다. 명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흐릿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일순간 송곳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진우야, 너 갯벌에서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내 발목에 묶어줬던 그 붉은 실 아직 기억하니? 남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다. 그럼요, 엄마. 그 실 바닷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있었지. 명수는 낮게 헛기침을 하며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거짓말. 나는 실 따위 묶어준 적 없다. 나는 그날 내 아들의 발목을 묶은 게 아니라 내 심장을 묶어서 바다에 던졌거든. 명순의 목소리는 이제 지진처럼 집안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사실 명수는 남자가 대문을 들어선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아들의 흉터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고 무엇보다 그녀의 영혼이 이 남자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치매를 연기했던 것은 이 가짜 아들의 뒤에 숨은 거대한 배우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명수는 이미 해랑과 비밀리에 연락하여 남자의 유전자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그가 교도소 동기들과 짜고 버린 사기극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노인의 지혜는 낡은 책장에 꽂힌 고서와 같다. 겉은 먼지 쌓이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다. 남자는 자신이 사냥꾼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명순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에 불과했다. 이제 명수는 마지막 패를 던질 준비를 마쳤다.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갈구하는 환상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명순의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가르자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닿은 만년필에서 잉크가 터져나와 하얀 카펫 위로 검은 피처럼 번져나갔다. 그 검은 얼룩은 마치 30년 전 갯벌의 구멍처럼 깊고 어두웠다. 남자는 더 이상 아들의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짐승의 당혹감과 사리가 뒤섞여 일렁였다. 하지만 그가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헤란이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수갑이 채워지는 금소금은 정적을 깨뜨리는 마지막 선고였다.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명순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 내 아들은 벌써 물귀신이 돼서 저 바다 밑바닥에서 썩고 있어. 넌 평생 그 죄책감에 절여져 죽을 거다. 그 고함은 비바람 소리에 섞여 멀어져 갔고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명수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보았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마당에 젖은 흙을 비추고 있었다. 헤란이 조심스럽게 명순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가짜 놈도 그놈 뒤에서 조종하던 사채업자들도 다 잡혀갈 거예요. 명순은 혜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명순의 눈에는 승리자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황량한 해변 같은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가짜를 몰아낸 자리에는 다시 진짜 부재가 찾아왔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짧은 환상이 부서진 파편들이 명순의 가슴속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인생이란 결국 무엇을 채우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기 위한 투쟁인지도 모른다. 명순은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을 재산으로, 집으로,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덮으려 애써왔다. 하지만 그 모든 성벽은 가짜 아들의 침입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명순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아들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비겁한 생존 본능이었음을. 그녀는 혜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혜란아, 저 땅들도 이 집도 다 내놓거라. 이름 모를 아이들을 위한 숲을 만들자꾸나. 내 아들이 길을 잃지 않게 환한 나무들을 심어주렴. 며칠 후 명수는 다시 말리포 갯벌을 찾았다.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진흙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밀물이 들어오는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오랜 친구의 나직한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명수는 품 안에서 빛바랜 아이의 운동화 한 짝을 꺼내 바다로 던졌다. 30년을 품어온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며 바다는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용서도 복수도 아닌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거대한 위로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명순에게 죽음은 비로소 진정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긴 여행의 시작이었다. 가짜의 계절은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엔 시들지 않는 진실의 숲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갯바람에 실려온 비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평온한 파도 소리만이 남았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명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집에 온 것 같구나.